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상승폭이 그닥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금리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아주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을 과연 17,000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강타한 FTX 사태는 일단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FTX가 워낙 거지같이 기업 경영을 한 것, 특히나 음모론일 법한, 그런데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구체적인 그런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 뱅크먼이 민주당에 거액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규제 혜택이 있었는지 이 상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샘 뱅크먼은 이 회사로 받은 투자금을 현금화한 뒤에 자신이 직접 챙긴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뽀글이가 뽀글이 같은 짓을 한 상황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시장의 핵폭탄급 우려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 산업의 설계자로 불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대표적인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가 사상 최대 할인폭을 기록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려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FTX 사태 여파로 인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입출금을 중단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러다가 그레이스케일, 나아가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까지 악재가 더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리플과 에이다 등 메이저 알트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영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일랜드 라이센스 취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게 또 맥락적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을 찍은 블록체인과 토큰을 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나름 프로젝트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내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딘가 싶다가도 과연 17,000달러 위로 지지가 가능할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작으나마 이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을 확인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17,000달러 밑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제 힘을 좀 모아서 위로 튕겨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0%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하락 신호라고 할 수 있는 17,622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재 16,229달러에서 17,190달러 사이 범위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17,980달러는 기울고 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곰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이 16,22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11월 9일의 저점 15,588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 특히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패닉셀이 나오면서 12,2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반대로 황소 세력이 가격을 17,190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강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17,622달러와 17,980달러 사이에 오버헤드 저항 돌파를 시도한 뒤에 새로운 상승 움직임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말이 좀 길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일단 17,000달러 위에 올라서야 뭔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 씨는 MVRV Z스코어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고평가와 과매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비트코인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의 차이를 측정해서 자산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머스타 씨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이 과연 비트코인이 바닥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MVRV Z스코어는 과거에 항상 정확한 바닥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다. 이게 항상 차트 아래쪽에 그린 채널 하단을 뚫으면 그때는 늘 바닥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딱 바닥 터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라는 점이 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바닥 언저리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FTX 사태가 시장을 때리는 단계는 이제 좀 지난 것 같고 이번 사태 여파는 가격에는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을 비트코인의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후폭풍 양상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또 하나 시장을 흔들 요인이 등장하진 않을까 이런 점이 지금의 우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상원의원이 FTX가 민주당에 거액 기부를 한 것에 대한 규제 혜택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소속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샘 뱅크먼이 민주당에 3,700만 달러 넘게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과 관련해 규제적 혜택이 발생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TX는 투자자와 사용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빼돌렸고 그 가운데 일부를 민주당에 기부했다. 이해 충돌이 의심되는 정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미국 정치판의 초대형 기부자였던 샘 뱅크먼이 세운 암호화폐 제국 FTX의 붕괴가 새로운 정치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샘 뱅크먼이 민주당 정치자금 후원자 가운데 두 번째 큰 손이긴 하지만 일부 공화당 후보들도 FTX 임원들로부터 자금 후원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으로 가장 큰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공화당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과연 미국 정치권의 민낯을 아주 드러나게 만드는 까발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지 여러모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핵심 규제기관이 SEC의 게리 겐슬러와 별도 미팅을 가질 정도로 구체적인 특혜 정황이 나온 상태이고 CFTC 전직 직원들을 FTX 핵심 보직에 기용하면서 CFTC 중심의 규제권 설정을 위한 입법에도 입김을 끼쳤다라는 의혹도 함께 나온 만큼 이래저래 워싱턴 정가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뽀글이가 벌인 흥미진진한 사기성 행각이 드러났는데 꼭 사기랄 건 없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거지 같은 짓을 한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나름 단독 보도 타이틀을 달고 밝힌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FTX가 지난해 10월 유치한 4억 2천만 달러 투자금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3억 달러가 샘 뱅크먼의 개인 지분 매각에 사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타이거 글로벌과 리피트 캐피탈, 블랙록 산하의 펀드, 세콰이어 캐피탈, 테마섹 이런 걸 비롯해서 모두 69개 기관 투자자들이 라운딩에 참여해서 2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 4억 2천만 달러는 이 가운데 일부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FTX의 당시 기업 가치는 25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무려 타이거 글로벌과 블랙록 등 세력들의 돈을 투자받아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규제 당국과 소통을 하는데 돈을 쓴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자기 주식을 현금화한 겁니다. 창업자가 투자자들보다 먼저 이득을 챙긴 건데 뽀글이에게 기업가 정치는 개나 져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뽀글이스러운 호연지기가 아닐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투더블록의 경우에는 FTX 사태 이후에 S&P 500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중립으로 전환되면서 동조화가 사라졌다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인투더블록은 FTX 사태 이후에 S&P 500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지수가 마이너스 0.58을 기록했다. 이건 2021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중립 단계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조화 현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FTX 사태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중돼서 암호화폐와 증시 사이의 상관관계가 완화됐다. 두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복구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 다수의 거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가 내년까지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TX 사태 붕괴로 인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제네시스가 출금을 중단했고 제미니 거래소도 자체 예치 서비스의 고객 자금을 동결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세한 시장이 형성됐다.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왔던 구간이다.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소의 비트코인 수량은 사상 최대 규모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은 거지 같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홀더들은 지속적으로 수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네시스의 입출금 중단에 이어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가 사상 최대 할인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실제 자산 가치보다 신탁 펀드의 가격이 지금 현저히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 46%를 찍으면서 사상 최대치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GBTC 상품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짚어보자면 이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이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출시한 신탁펀드형 투자 상품입니다. 규제 등의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SEC의 승인을 받은 이 상품으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역대급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데 하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 제네시스의 입출금이 중단되면서 혹시 FTX의 불똥이 이 산업의 설계자로 불리기도 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GBTC는 미국 SEC의 규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문제가 생겨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까지 설사 영향을 미치더라도 GBTC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규제 상품이고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안전하게 신탁이 돼 있고 그래서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뽀글이처럼 완전 미쳐가지고 고객 자산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규제 상품인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 46%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는 건데 이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 GBTC 비트코인이 수탁된 지갑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여 FTX처럼 사기 목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허위 보고를 했다라면 이게 또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성 멘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우린 알 수 없겠지만 SEC의 규제를 받는 상품으로서 이 상품의 관리 구조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FTX와 같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긴 한데 이 최근 벌어진 일들이 워낙 비상식적이고 그래서 이 시장에 100%는 없다 이런 점을 또 느끼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베리 실버트가 어떤 방식의 해결책을 내놓을지 개인적으로는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소식 하나가 더해졌는데 영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일랜드 라이센스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전역으로 생태계 확장을 이어간다라는 의지와 그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SEC와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더 확장성을 키우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측은 이미 유럽연합에 직원 2명을 두고 있다.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직원이 있지만 대부분 고객과 수익은 모두 미국 밖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플랩스의 직원 수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500명을 넘겼는데 과연 소송에서 만약 패소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 보면 꽤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 진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르다노의 개발사 IOG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새로운 블록체인 미드나잇과 토큰 더스트를 출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는 규제와 감사기관의 백도어 권한을 부여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찰스 호스킨스는 미드나잇은 카르다노 기반 사이드 체인 가운데 하나로 영지식 증명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한다. 미드나잇은 기본적으로 익명 프라이버시 코인 기술을 발전시킬 건데 이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코인 프로젝트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지켓이나 호라이즌을 떠올리면서 흐뭇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늦가을이 막바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려운 시장 상황에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한다라고 바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마음도 좀 더 충전하면서 좀 더 넓게 줌아웃해서 시장을 바라보려는 의도적인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편안한 주말 만끽하시면서 계절이 주는 기쁨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